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44년 만에 바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 후반에는 노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노년으로 들어서면서 연금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바뀌고 기초연금도 달라지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44년 만의 변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이번 개편안은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개편안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알아봅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기초연금, 노인 기준 변경,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입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보험료율이란 우리가 월급에서 연금으로 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9%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4.5%는 본인이, 4.5%는 회사가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0.5%씩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2033년에는 13%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1998년 이후 27년만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인상됩니다. 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는 가정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득 대체율 인상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우리가 받게 될 연금이 일할 때 월급의 몇 %인지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할 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연금으로 40만 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식이 있지만 기본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4년에는 41.5%였지만 2025년부터는 43%로 올라갑니다. 정부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올라가는 폭이 작지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연금을 더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금액으로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입니다. 기존에는 월 보험료로 27.8만 원을 냈지만 개편 후에는 40.2만 원을 내게 됩니다. 매월 12.4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대신 연금은 월 124만 원에서 13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매월 9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평생 내는 금액과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연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25세부터 일을 시작해서 65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총 1억 3,349만 원을 납부했지만 개편 후에는 1억 8,762만 원을 내게 됩니다. 5,413만 원을 약 5천만 원 정도를 더 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받는 총 연금액은 2억 9,319만 원에서 3억 1,48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65세부터 9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2,170만 원을 약 2천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얼핏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한 노후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개인 투자와 달리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보험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찍 은퇴하거나 오래 사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자 지원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2개월의 크레딧을 받으면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됐습니다. 첫째 아이는 혜택이 없었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둔 경우 12 플러스 18 이꼬르 30개월, 네 자녀를 둔 경우 12 플러스 18 플러스 18 이꼬르 48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이 인정되며 상한이 폐지됩니다. 즉, 첫째도 12개월, 둘째도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 자녀를 둔 경우 12 플러스 12 플러스 18 이꼬르 42개월, 네 자녀를 둔 경우 12 플러스 12 플러스 18 플러스 18 이꼬르 6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변경됩니다. 군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됐지만 이제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군 복무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병사로 18개월 복무했다면 6개월, 부사관이나 장교로 더 오래 복무했다면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로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로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는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의 지역 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연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연금 지급 보장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는 내용을 법률에 분명하게 적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연금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많은 국민들이 가졌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지에 대한 전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현재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한다면 2055년부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져 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2064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갈 시점을 약 9년 정도 늦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이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금을 받는 노인은 계속 늘어나는데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연금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개편은 구조 개혁이 아닌 모수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모수 개혁이란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같은 수치만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구조 개혁은 연금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 수령 연령 상향이나 급여 삭감 같은 구조 개혁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을 받는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나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연금 급여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나 국회예산정책처 같은 기관들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개혁은 국민들의 반발이 클 수 있어 정부가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현행 노인 기준은 만 65세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노인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정해진 것으로 44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기대 수명은 66.7세였지만 현재는 82.7세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981년에는 65세면 거의 생을 마감할 나이였지만 지금은 65세가 되면 앞으로 20년 가까이 더 살게 됩니다.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거의 2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25년에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 65세에서 최대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5년마다 1세씩 올리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30년에는 66세, 2035년에는 67세,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층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5년과 2019년에도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고령층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이 올라가면 기초연금이나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참고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 수급 시점을 67에서 6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5세, 미국은 67세, 영국은 68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이 내지 않고 국가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위 30%의 소득이 많은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4.3만 원이 지급됩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32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저소득층에 한해 4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2027년에는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처음에는 소득이 가장 적은 노인들에게 먼저 기초연금을 인상해주고 점차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KDI에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70%에서 37%로 축소하되 대신 지급액을 최대 44.7만 원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적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되 그 금액은 더 많이 주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폭넓게 조금씩 주느냐, 좁게 많이 주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향후 과제와 개인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령식이나 지급액 조정 등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거나 고소득자의 연금 급여를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춘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소득대체율 43%는 은퇴 전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등을 통해 노후 준비를 다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은 스스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세제 혜택도 있어 13.2%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적립하는 연금입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으며 IRP 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전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을 받는 날이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숙지하시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시작됐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이며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 개혁은 아직 미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금 제도는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제도 변화만큼 스스로의 준비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의 연금 제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저축과 투자,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고 노년에는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결실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고 일상을 단순하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연금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금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